특히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할 때는요. 준비한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진짜 실제 PC를 가지고 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를 이용해서 뭐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너무 빨랐다든가,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시간이 급해지면 말이 점점점 빨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빨라가지고 혹시 2배속이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라진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빠르게 이야기했던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선생님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그 기기 구매 및 관리 그리고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그 타이틀은 이제 윈도우 북이라고 나갔죠. 사실은 요즘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기 쪽에 관심이 있으셔도 들어오신 분들일 텐데, 요즘 뭐 크롬북이라던가 또는 뭐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이 태블릿 종류들,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폼팩터들이 적용이 된 기기들이 있다 보니 요 윈도우즈에 관해서는 다소 그 관심들이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다양한 그 폼팩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윈도우즈 디바이스들에 대한 어떤 매력이 느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윈도우즈 노트북을 다들 사용하시다 보니까 윈도우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정작 또 좀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윈도우즈 환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테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또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은 여기 참가하신 분이 함께 좀 답변을 주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화면을 공유했는데 P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기기 구매 및 인프라 관리라는 PPT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경희여자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업무 변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 2009년에 처음 왔으니까 벌써 한 14년, 15년 정도 벌써 학교에 근무를 했네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데,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저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부서가 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5년째 같은 부서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거는 그 폭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통은 이제 그 다양한 일들을 접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보내주시는데, 저는 한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서에 있는 동안 벌써 부장님이 5번째 바뀌었거든요. 5번의 부장님을 제 표현으로는 갈아치우는 동안 저는 여전히 한 곳에 머물러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대충 제가 어떤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는 정보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정보부였다가 교육정보부였다가 미래교육부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저는 이제 계속 그 정보부라는 속성 안에서 있는데, 그 10몇 년의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교 현장에서 구입하는 기기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매우 다양한 어떤 그 AS와 관련된 질문들 쏟아지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몇 년 겪으시다가 그래도 탈출하시는데 저는 탈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의 말씀들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한번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유의해서 보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기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기기를 구입할 때 특히 정보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맡아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 어떤 사업들을 처음 따신 분들이 기기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기기를 사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러한 형태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나라장터에 있는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거죠. 아마 학교에서 기기를 구입한다고 하실 때 행정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을 아마 좋아하실 거고 추천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실장님 저희 이번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거의 모든 행정실장님들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사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답을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은 그 감사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교로 이 금액 정도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이런 금액으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미 사전에 인증이 된 그러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뭐 안정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들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감사나 뭐나 뭐 비교적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도 딱히 뭐 대단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여기서는 쉽게 물건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나라장터가요, 혹시 물건 구입하려고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는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구글에서 저희가 나라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라장터라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장터 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나 노트북을 사고 싶으니까 노트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 생각보다 쉽게 잘 검색이 안 돼요. 무슨 입찰 공고 이런 게 뜨지 저희가 원하는 물건들이 여기 안 보이거든요. 나라장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실장님이 나라장터에서 사라 그래가지고 나라장터를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은데 남들이 입찰 계약을 올려놓은 게 보이지 정작 노트북을 구입하는 링크 같은 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나라장터는 나라장터라는 게 있고 나라장터 그 아래쪽에 다양한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셔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노트북들을 일반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아예 나라장터 띄고 종합 쇼핑몰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앞에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에 종합 쇼핑몰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로 가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전자정보통신 영상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 하면 여기에 다양한 이제 노트북들이 뜨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괜찮다. 구입하기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나라장터에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최신 제품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라장터는 처음에 인증을 받는 부분이 꽤나 까다롭고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저렴한 단가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금방 인증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좀 문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꽤나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최신 기종을 찾자니 최신 기종이 잘 있지도 않아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정보화 기기를 살 때 수의 계약을 하기도 하죠. 이 수의 계약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이 원하는 모델을 어떤 특정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금액은 어디까지 살 수 있나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표로 보여드릴 텐데 원하는 모델을 그러니까 쉽게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원하는 모델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 나라장터의 금액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도 오픈마켓에서 예를 들어 옥션, 뭐 G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가격 또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가능한 것이 수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제한선 금액이 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시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나 실장님 표정이 굉장히 일단 안 좋아지고 선생님도 뭔가 거치셔야 될 절차가 많아지고 중간중간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화기기 통합계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공문을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구매를 이야기합니다. 공동구매. 교육청별로 보통 공동구매를 하고, 예를 들면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 안에도 여러 지역교육청이 몇 군데 있죠.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죠. 뭐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지역교육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보화기기를 통합,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참 좋습니다. 혹시 공동구매로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은 저는 이거 강추드려요. 많은 분들이 그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한다 그러면 그거 노트북 되게 오래된 거 막 그 잘 안 팔리는 거 재고 많이 남은 거 학교로 털어내려고 그거 파는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이에요. 이게 정보화기기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절차가 되게 비교적 간단합니다. 저희가 밟아야 될 절차가 진짜 적어요. 절차가 간단한데 그에 비해서 할인율이 꽤나 높아요.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일하기가 편한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공동구매다 보니까 모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것을 비슷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모델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1년에 몇 번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때 구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사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정보화기기 통합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과 딱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불편한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만약에 맞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메리트가 크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요. 우선 체크하실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제품인데요. 여기 모델명 보세요. CNNT 550XDA의 KG01G고요. 여기도 똑같이 KG01G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금액을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115만 원, 밑에 있는 건 116만 원이에요. 똑같은 모델인데 10,000원 차이가 나죠? 10,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그 틀린 그림 찾기, 이게 원래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인데 다른 그림 찾기가 혹시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도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두 가지 중에. 혹시 찾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죠. 근데 얘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납품 장소도라는 게 있고요. 현장 설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PPT 보이시나요? 저희가 나라장터 사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요. 네, 여기는 지금 전 지역이라고 뜨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떠요. 납품 장소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그리고 현장 설치도 이렇게. 전 지역은 상관이 없고요. 납품 설치도, 현장 설치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납품 장소도는 10,000원이 싸고 현장 설치도는 10,000원이 비싸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요거 10,000원 비싼 걸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설치도라는 10,000원이 비싼 아이는 뭐냐? 예를 들어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S사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미 삼성에 나왔으니까 삼성이라고 할게요. 삼성전자 노트북을 구입할 때 현장 설치도를 선택하고 구입을 하시면 10,000원을 비쌀 뿐이지만 여기서 배송을 해주시는 분이 그냥 배송만 뚝 해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배송을 하시면서 노트북을 열고 이 노트북을 설치해 주시고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현장 설치도예요. 반면에 납품 장소도 10,000원 싼 거는 저희 혹시 택배 받아 보셨죠? 택배 받으시는 것처럼 물건이 배송이 오는데 이제 이런 물건은 택배처럼 집 앞에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선생님이 계신 곳 원하시는 위치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어디다 둘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 저희 기술실에 주세요. 그러면 실에다가 딱 놓고 가는 게 위에 납품 장소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을 만약에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10,000원 비싼 현장 설치도로 구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 조달해서 구입을 하실 때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있는데 그 예산 계산하실 때 꼭 넣으셔야 될 게 조달 수수료입니다. 조달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할 때 보통 0.54% 붙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얼마 또는 뭐 그게 뭐 총액이 얼마냐 뭐 따지는 게 있는데 행정실에 물어보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금액 산정을 하셔야 돼요. 나라장터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기 나라장터에 보면요.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오래된 이전 세대의 물건을 팔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딱 타겟으로 하는 게 오픈마켓이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비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구매인 거죠. 이 공동구매가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 이번에 최근에 저희 4월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일부 발췌한 거거든요. 보시면 노트북 컴퓨터를 공동구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2개가 왔어요. 1형과 2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안 적혀 있죠. 회사 명도 안 적혀 있고 모델명도 안 적혀 있어요. 대략 이 정도 사양에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할 겁니다 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 꽤나 준수하고요. 꽤나 준수하고 메모리도 8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 8기가 이상이죠. SSD 용량 보이고 OS 윈도우도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무게 특히 중요하죠. 무게는 얼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스펙의 나라장터 가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보신 가격이 요 정도예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형은 위에 거랑 비슷한데 무게가 가벼우니까 슬림한 노트북인 거죠. 슬림한 노트북인데 얘가 나라장터에서 가격을 보시면 이 정도예요 라고 이제 금액이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공동구매잖아요. 공동구매는 이 금액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인율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제가 이거 2020년 거긴 한데요.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때는 노트북이 총 3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1형, 2형, 3형 있었는데 여기 할인율 보이시죠? 33.6%. 이게 할인율이 클 때는 한 40% 정도에서도 낙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그 노트북이 있다고 따질 때요. 저희가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150짜리가 있다고 할 때 만약 40% 할인을 받으면 90만 원에 얘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저렴하죠. 예를 들어 뭐 180만 원짜리 나라장터에서 180만 원짜리다 그런데 0.6%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초반대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에 노트북 공동구매에 참여할 때 터치되고 슬림해서 1.2kg 정도 되고 거의 최신의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데 그게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저렴한 거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오픈마켓 같은 데서 같은 모델로 검색을 해보셔도 오픈마켓에서도 절대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수의계약보다도 저렴합니다. 나라장터보다 당연히 훨씬 저렴하고 어떤 수의계약을 찾아봐도 이거보다 저렴한 게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구입을 할 때 제가 정말로 꼭 중요해서 이 모델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공동구매를 기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10대 살 거를 한 15대 살 수 있어요. 20대 살 거면 거의 한 30대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공동구매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꼭 원하시는 제품이 있어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요 기준을 따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요거 보시면 돼요.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5천만 원까지 물건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2인 이상, 그러니까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를 따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한 명 견적서 제출 가능이죠. 그럴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의 계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운영이 약간 묘인데요. 하나의 업체에서 우리가 받을 건데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여성 기업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어떤 좀 특별한 그 기업의 특성을 가지면 이 업체들을 통해서는 5천만 원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요. 수의계약.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이 업체들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그냥 저희가 물건을 쉽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실이 꽤나 피곤해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 입찰 올리고 뭐 납찰 받아야 되고, 만약에 유찰되면 다시 또 입찰하고, 또 만약에 2개 업체 이상이 했는데 만약에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또 다른 업체가 왜 그렇게 입찰이 되었냐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답변서를 요청하고 그러면 또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은 생각보다 과정이 꽤 복잡해요. 대신 원하는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 조달청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절차는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이 안에서 많은 서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많은 기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 계약은 꼭 필요하면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공동구매를 이용을 하시라라고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하나의 좀 단점이 있는데요. 공동구매 단점이 뭐냐면 대량으로 거기서 물건을 떼야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반도체 물량이 좀 딸릴 때는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몇 개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공동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생각보다 빨리 오진 않더라고요. 약간 넉넉하게 기다리실 수 있어야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할래? 라고 정하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어려워하시냐면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이것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무슨 i3 있고 i5 있고 i7 있고 i9이 있고 램은 뭐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셔서 이런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도대체 교사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학생용으로 구입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학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실 때 아직은 인텔 CPU를 선택해. CPU라 그러면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인텔 CPU를 쓴 걸 보통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AMD는 그래서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인텔 거를 주로 이제 사시기 때문에 인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텔의 CPU는 크게 나누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더 사실 나눠지긴 하지만 코어 i라는 시리즈랑 M이라는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을 구입을 하실 때 업무용이라면 보통 i 시리즈를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학교에서는 교사용으로 보통 코어 i5를 많이 사는데 이번에 아까 보셨지만 저희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 i7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한 금액에 사고 싶다 i5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조금 성능이 괜찮은 애를 사고 싶다 i7에서 고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학생용은요 i3도 사실 충분합니다. 굳이 i5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학생들은 이거 코어 M 시리즈도 괜찮아요. 여긴 한 등급 낮은 CPU들인데 여기도 충분히 학습용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용이라면 i5에서 i7 정도로 구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요. 학생들은 i3에서 i5 또는 M 시리즈도 상관없다. 괜찮다. 학습용. 예를 들어 뭐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i 시리즈로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CPU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보급 시장용으로 이제 넘어가요. 학생들 걸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 거죠. 그거는 펜티엄 시리즈랑 셀러론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펜티엄, 셀러론. 이제 특히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 펜티엄 노트북을 요즘 누가 쓰냐? 셀러론을 요즘 누가 쓰냐? 라고 하시면서 아까 보셨던 M 시리즈나 I 시리즈, 코어 I 시리즈가 아니면 이거는 컴퓨터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중에 선생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펜티엄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들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저희 학교에도 지금 한 4, 5년 된 펜티엄 노트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들 수업용으로 쓰기에 아주 괜찮아요. 웹서핑하고 문서 꾸미고 하는데 펜티엄 시리즈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2년 반 동안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 펜티엄 노트북을 아이들에게 대여해주고 아이들 화상 수업 들어오게 하고 문서 작성하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컴퓨터가 느려서 못하겠어요 이런 컴플레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충분히 아이들 합숙용으로는 저는 펜티엄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펜티엄 시리즈도 있는데 이제 펜티엄에서 셀러론 시리즈로 내려가면 조금 버겁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학생용으로는 펜티엄 시리즈 또는 앞에서 봤던 코어 M 시리즈도 괜찮다. CPU를 선택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중에서 구입을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PC를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은 디벗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벗이 학생 1인 1기기 아마 지금 계신 곳에도 지역별로 그런 사업들 하고 있죠. 서울은 윈도우즈 OS를 선택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 펜티엄 시리즈를 채택한 디바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펜티엄급으로 딱 애들 거 들어온 걸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요즘 누가 펜티엄을 써? 이거 완전 느린데? 라고 하셨는데 막상 조금 써보시니까 웹서핑 괜찮게 되고 문서 작성 괜찮게 되고 하는 걸 보시면서 저렴한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요즘 쓰고 계세요.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코어 시리즈로 가시거나 이게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나는 많은 PC를 쓰고 싶다 하신다면 펜티엄도 저는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나무 위키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혹시 CPU가 도대체 i3가 뭐고 뭐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 잘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이 몬스터가 팔이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i3, i5, i7으로 갈수록 그 사람의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i7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는 여기서 사람의 명수는 코어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손의 수는 스레드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좋은 CPU일수록 사람도 많고 팔도 많으니까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용은 좀 작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큰 문제 없고 아니면 좀 큰 사람들이 손을 여러 개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상관없고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용해서 할 일들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CPU를 구입하실 때는 이런 그림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코어 i3, i5, i7을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비모사의 자동차와 저희 그 코어 i3, i5, i7을 딱 비교하시면 딱 감이 오시죠. 예. 자동차들 쌤 혹시 뭐 타고 싶으세요? 그럼 다들 전 7시리즈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당연히 예산이 확보된다면 7시리즈가 좋은 것처럼 CPU도 당연히 i7이 좋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과 항상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3, 그러니까 3시리즈도 충분히 자동차로서 좋잖아요. 저는 사실 3시리즈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산을 보시고 당연히 3, 5, 7 수준으로 좋아지는데 7로 갈수록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CPU 보실 때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i3, i5, i7 선생님 죄송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각반 직원들은 청소가 끝난 후 운동장 쪽 창문과 복도 창문을 닫고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10분 후에 또 올릴 수도 있는데요.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는 얘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고성능입니다. 그 다음 CPU 모델명 보실 때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세대예요. 세대. 인텔 CPU가 지금 현재 12세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게 1부터 시작해서 쭉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조달해서 노트북 보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노트북을 여기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대기업 노트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택 조건 검색 해서 보니까 노트북들이 막 검색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걸로 보시면 코어 i7 CPU 성능이 좋네요. 1로 시작하죠. 11세대 세대가 괜찮아요. 최근의 세대죠.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CPU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쭉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전 단계 봤더니 여기 보시면 10으로 시작하죠. 요거는 10세대. 보통 몇 년 정도 됐거든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12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11, 10 이전 세대에 만들어진 CPU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대충 가격 보고 구입을 하시면 훨씬 이전 세대의 CPU를 구입하시게 되는 거니까 얘가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그 조달 보시잖아요. 그러면 8세대 노트북 이런 것도 막 나와요. 근데 금액은 현재 세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디자인이랑 가격 대충 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덜컥 구입을 해버리시면 한 4세대, 5세대 전에 CPU를 구입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세대 부분 있잖아요.
요 세 대를 잘 보시면 좋고요. 요 뒤에 붙는 요 세 자리가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입니다. 성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CPU를 고르실 때 큰 어려움 없이 구입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인텔 CPU. 근데 이런 거는 다 모르셔도 그냥 코어 i3, i5, i7 또는 펜티엄, 셀러론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요게 몇 세대냐. 가장 최신 세대 구입하는 게 좋겠죠. 12세대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CPU를 봤더니 요게 더 높으면 좋겠고 요게 더 높은 숫자면 좋겠고 요게 더 높은 숫자면 좋겠고 같은 가격일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더 좋은 성능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U를 고르시면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SSD죠. 저장장치.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컴퓨터 구입하실 때 하드디스크가 달려있는 거 거의 찾기 힘드세요. 이거 하드도 같이 달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데 그러려면 사이즈도 커지고 그런 제품을 구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드디스크는 선생님들이 따로 고려하지 마시고요. SSD가 달려있는 것으로 구입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SSD를 꽂는 슬롯이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SATA, mSATA, M2인데 요 SATA를 쓰는 CPU들은 비교적 사이즈가 그 노트북이 사이즈가 큽니다. 좀 두툼한 애들이 요걸 보통 이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요 M2 계열의 M2라는 슬롯 형태를 이용해서 많이 저장장치들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저는 최근에 이제 요 M2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요 안에 나중에 뭐 MMV 같은 갑자기 제가 용어가 헷갈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새로 CPU를 노트북을 구입을 하신다면 저장 장치 부분에 M2 슬롯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조금 이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메모리인데요. 쌤, 여기 잘 보시면요. 요 부분이 메모리거든요. 램인데 이게 제조사별로 이제 이런 거예요. 노트북을 쓰시다 보면 메모리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메모리를 교체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확장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램 부분, 메모리 부분인데 요 메모리를 이렇게 제가 띄워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온보드 램이라고 해서요. 온보드라고 해서 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보드에 딱 달라붙어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나중에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하고 싶어도 교체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얘는 보드 자체를 갈아야 돼서 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요 옆에 SSD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M2 계열로 꽂혀 있네요. 근데 이거는 SSD는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메모리는 교체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제조사별로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막 뭐라고 써있죠. 저희가 요 스펙표를 가끔 보는데 요 중에 요 부분 자세히 보시면 메모리는 OnBD라고 돼 있죠. 이 OnBD가 뭐냐면 온보드예요. 그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얘는 메모리를 따로 빼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살 때 메모리가 낮은 걸로 사면 메모리를 다시 증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보드 타입을 구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메모리가 높은 걸, 돈이 가능하다면 좀 높은 걸로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제조사 중에는 이게 온보드가 아니라 슬롯 형태로 돼 있어서 메모리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같은 등급이라면 그런 아이가 더 좋겠죠. 스펙이 같다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SSD인데 SSD NVMe가 요게 이제 M2 아까 보여드렸던 슬롯인데 여기 보면 요거 좋은 이야기가 써 있어요. SSD 슬롯이 2개가 있대요. 요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하나의 SSD 슬롯은 이미 꽂혀 있는 건데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저장장치 SSD가 용량이 부족해서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롯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펙표 보실 때 이런 걸 보시면 나중에 와 얘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기에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같은 금액이고 같은 사이즈라면 슬롯이 많을수록 더 선생님들이 나중에 쓰시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요.
이걸 결정하셨다면 이제 뭘 결정하셔야 되냐? 이거 나중에 그 구입하고 저희가 운영할 때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슬림한 노트북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좌측과 우측에 있는 요 슬롯 그 포트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여기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여기 USB-C 타입 포트. 뚫려 있는 포트라는 거는 USB-C 타입 포트하고 이어폰을 꽂는 포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보시면 저희가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HDMI 포트, 그 다음 USB-A 타입,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SB 타입이죠. 3.0 타입. 그리고 반대쪽을 보니까 이렇게 USB-C 타입을 꽂는 데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이런 형태거든요. 전부 C 타입만 있는 형태. 요게 좋은 점 아까 말씀드린 슬림한 노트북들이 이런 게 많이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일반 USB를 꽂거나 HDMI 선을 꽂으려고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필히 젠더류가 따로 필요해져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HDMI 포트도 있고 USB-A 타입도 그래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젠더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조금 좋습니다. 대신 얘는 노트북이 조금 더 두꺼워요. 이런 타입들이.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쪽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실 가서 HDMI 케이블 연결하기 좀 불편하시고 또 업무하시는 데서도 또 랜선 같은 거 연결하기 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젠더류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실마다 USB 허브를 다 갖다 설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 자리마다 USB 허브를 들여서 랜도 꽂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C타입을 예를 들어 저희가 HDMI를 뽑아낸다면 아까 보셨던 요 장면, 죄송해요. 요 장면에서는 HDMI 포트가 아예 없죠. 근데 HDMI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실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다 배부를 해드렸어요. C타입을 꽂고 여기에 HDMI 포트를 꽂을 수 있게. 이게 있어야만 HDMI로 연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TV랑 무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는 우리는 무선만 써요 라는 학교들도 있는데 저희는 무선을 써보니까 무선이 서로 간에 간극이 그러니까 막 간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유선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유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젠더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HDMI만 뽑는 젠더들도 있지만 이렇게 허브류들 있죠. 이런 허브들을 갖다가 교실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실에는 HDMI 선이 TV로부터 오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허브를 거쳐서 꽂아 놓았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C타입이 제공되는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C타입 꽂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송출되고 여기 USB 원하는 것들 꽂아 쓰실 수가 있죠. 노트북이 가벼워지는 대신 허브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더 추구를 하실 거냐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제가 주로 애정하고 있는 허브는 이거 버바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얘는 단점이 랜은 따로 꽂을 수가 없어서 랜을 꽂는 허브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C타입을 요즘에 C타입만 채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장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충전을 이런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PD 충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노트북이 이 노트북 전용 어댑터를 꽂아야만 충전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C타입을 지원하는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이런 노트북들은 여기다가 PD 충전이 되는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전용 어댑터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PD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기, 어댑터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외장형 배터리로도 요즘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C타입이 뭐 최근에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약간 대세와 같은 그런 포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채용하는 그런 노트북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이런 형태로 노트북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디벅 같은 경우에도 그 서피스 고 3라는 제품인데 얘는 USB 포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USB-C 포트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요 포트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SB에도 쓰고 HDMI가 뽑는 거 그것도 다 되는데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교에 충전함을 학생들 1인 1기기가 되는 학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학생들에게 충전함을 구입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따로 없고 아이들이 집에도 들고 다니고 학교에 들고 오고 이걸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희는 이 충전을 맡길 거예요. 집에서 해오도록. 대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이 그 충전을 못 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PD 충전기를 학급마다 몇 개씩 구비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PD 충전기가 있으면 USB 케이블만 연결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PD 충전기를 앞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대 구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PD 충전기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뭐 100W짜리 있고, 뭐 60W짜리 있고 이렇게 와트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고 같은 크기라면 당연히 높은 와트가 좋겠죠. 그래야 더 많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 더 빨리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기가 받아들이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PD 충전기를 구입을 하실 때는 용량이 더 큰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제가 MS에다가 이게 이제 윈도우다 보니까 MS에다가 제가 좀 그 추천할 만한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MS 브로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끝날 때 요거 아니면 중간 쉬는 시간에 여기서 제공한 브로셔가 있는데 그거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요거 그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한번 보실만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솔루션들 다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들은 일단 MS에서 추천하고 있는 노트북들은 이런 게 있고요. 서피스 프로나 랩탑, 뭐 서피스 고3, 랩탑 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MS 제품뿐만이 아니라 MS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엄청 많죠. 엄청 많기 때문에 요거는 윈도우를 만든 회사인 MS에서 제품까지 만든 거고 돈이 있으시면 저는 서피스 괜찮아요. 이게 성능도 성능이지만 감성,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성이 충만합니다. 아주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근데 감성 영역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구입을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꼭 MS 게 아니라도 MS와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터치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학생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제가 주로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뭐 일반 노트북 계열, 터치는 지원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들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자료를 제가 MS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자료들 많거든요. 보시면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물론 요 모든 것들이 조달에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올라가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생용 디바이스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적 용어라 조달청 용어라 확실히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입찰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저가로 입찰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그 기술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또는 제품이 되게 구린데 일단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을 쳐서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이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좋긴 한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게 물건을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돈은 돈대로 쓰고 저렴하게 구입은 했다지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AS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어떤 스펙의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업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체들에게 이런 것들이 입찰을 시켜가지고 그 조달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종합 쇼핑몰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러니까 같은 스펙이면 한 개의 최저가 업체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이라면 두세 개 업체 또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실제 수요 기관이,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기관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달, 저희가 종합 쇼핑몰 있잖아요. 종합 쇼핑몰에도 구입을 하는 이런 걸 MA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면 비슷한 성능이지만 A, B, C라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 중에 요걸 사면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S라고 아까 써 있었던 그 단어를 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못다한 또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다시 공유하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팀즈 쓰거든요. 제가 좀 이따 팀즈 이제 쓰면서 기기 관리나 이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팀즈로 수업을 하다 보니 이 줌은 또 약간 어색해요. 제가 줌이 보통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줌이 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줌을 이렇게 외부 강의가 있거나 할 때만 쓰고 또 외부 선생님들이랑 회의할 때만 쓰다 보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인터페이스 이렇게 찾게 되고 화면 공유 같은 거 했다가 막 끄는 것도 막 참 찾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약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나 의심이 약간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 이렇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까 그 화면? 네, 감사합니다. 변정 선생님이 촥 이렇게 해서 손을 멋지게 들어주셔서 아주 인식이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기를 구입을 했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저희의 몫이 되거든요. 이거부터 그 구입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기기 관리가 저희들의 머리를 엄청 아프게 하는 아이인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부에 한 14년 15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부에서 저도 관리 이게 아무튼 말하자면 소리가 긴데 행정실이랑 맨날 매년 1년에도 몇 번씩 이거 물건 맞추다가 인생 다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춰놨는데 하나도 안 맞고 도대체 이놈의 기계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 기계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갑자기 없던 기기가 생겨있고 막 이러거든요. 학교에서는 이 기기 관리가 진짜 스트레스인데 그 기기 관리 대장을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기기 관리 대장은 제가 이제 저희 학교는 요거 관리 대장을 기본으로 썼었거든요. 요게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정보보안 기본 지침이라는 그 정보부에서 볼 수 있는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 안에 이런 관리 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관리 대장 양식이. 그래서 제가 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얘 보시면 일단 IP를 넣게 돼 있어요. IP. 근데 이 IP를 넣는 게 교사용 디바이스나 아니면 학생용 중에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IP가 있겠죠. 근데 무선인 경우에는 IP를 지정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DHCP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이 DHCP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무선 공유기 같은 걸 쓸 때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만 켜면 바로 얘가 연결돼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IP를 다 하나씩 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따로 IP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IP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용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 IP가 무의미해요. IP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IP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용 노트북처럼 무선 전용으로 쓰는 아이들은 얘가 의미가 없습니다. IP를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자 이제 이름 누가 쓰냐? 그 사람의 업무는 뭐냐? 교사용 기준입니다. 작업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이름, 그 컴퓨터의 모델명, 아까 제가 CPU 보는 법 말씀드렸죠? CPU, 램, 얘 언제 제조됐냐? 맥 주소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 요거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거 전에 그래서 요 관리대장이라는 게 이런 양식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이라고 해도 2019년인데 2019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그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보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라 그래서 또 이런 양식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소속이 뭐냐, 누가 쓰냐, 그 다음 종류는 뭐냐, PC냐 뭐냐, 제조사 모델명, 여기는 보면 IP가 빠져 있죠. 그렇죠? 모델명, 관리번호 학교에서 지정을 하겠죠. 언제 도입했냐, 뭐 확인란까지 해서 이런 형태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장을 쓰시면 되는데 이 대장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 학교에서 정보와 관련된 보안 감사를 받게 되면 이 정보 시스템 관리대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여기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엑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왜냐면 여기 이제 저희 직접 쓰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거기 뭐 IP니 뭔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양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 보안 감사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실 때 좋아요.
그 선생님 이 학교에 근무하실 때 보안 감사를 받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그냥 팁으로만 드리는 거지만 저는 제가 이 부서에 벌써 10몇 년 있었기 때문에 저 3번인가 4번 받았거든요. 보안 감사. 그때 뭐 한 일주일씩 그 학교에 머물면 그 거의 자다시피 하면서 행정실 선생님이랑 하면서 맨날 맞춰요. 맞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그 맞춰 놓으면 또 빵꾸도 또 빵꾸나고 이러는데 아무튼 요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카운트 할 때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컴퓨터 이름 같은 거요 찾으실 때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윈도우 10을 쓰고 있어서 선생님들과 조금 다른데요. 제 거 갑자기 한글이 안 쳐지네요. 네. 꼭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시스템, 뭐 구성 또는 정보 이렇게 윈도우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그와 관계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네. 네. 잘못 들어왔네요. 이렇게 안 알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10을 보통 쓰실 거니까요. PC 정보라고 하시면 이렇게 PC에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시스템 정보라고 해서 내 컴퓨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ID, 뭐 CPU는 뭐냐 이런 것도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세서가 CPU 이름이에요. CPU. 그다음에 설치된 램, 저 램이 좀 많죠? 예, 램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램이 얼마냐 이런 거 알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의 종류가 뭐냐, 윈도우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정보. 그러면 CPU 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64비트짜리인지 볼 수 있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장치 이름, 요게 컴퓨터 이름이거든요. 컴퓨터 이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식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선생님들한테 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PC 정보 들어가셔서 요거 체크하셔서 제가 저희 대장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컴퓨터 이름 이 필요한데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이상한 PC들 있잖아요. 막 그 도대체 이놈의 PC는 뭔데 PC 지킴을 맨날 안 하고 뭐 이상한 막 데이터값 쓰레기값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PC들 있잖아요. 그거 막 찾으러 다니느라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PC 이름만 잘 맞춰 놓으셔도 그 선생님 이름으로만 영어로 맞춰 놓으셔도 PC 찾을 때 엄청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장에 항상 현행화를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학생들 디바이스고 학생들 1인 1디바이스라면 학생 PC 역시 PC 이름의 경우에는 그 학생의 학번이나 아니면 학생의 이름으로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쓰세요. 컴퓨터 이름이요. 한글로 쓰시면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컴퓨터 이름, 그 다음 워크그룹이라는 것인데 보통 워크그룹이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 프로세서, 그 다음 설치된 램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요거는 제가 그 물리적 주소라는 거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운데 요게 이제 제 PC에 이따 근데 제가 그 시연하면도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요게 이제 물리적 값인데 요게 뭐냐면 그 각 PC가 쓰는 램 카드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맥이라고 불러요. 맥. 아까 보셨던 그 관리대장 쓰는 란 중에 맥 주소를 쓰는 란이 있었을 텐데 이 맥 주소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트워크 정보에 들어가시면 물리적 주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바로 맥 어드레스입니다. 요 맥은 선생님들이 꼭 따서 관리대장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맥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이 PC 이름은 지울 수도 있잖아요. PC 이름을 저희가 딱 맞춰 놓으라고 한 이유는 이름만 딱 보면 이거 누구 PC구나 보기 쉬우라고 이름을 맞추는 건데, 만약에 이름이 이상하거나 해가지고 도대체 얘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맥입니다. 이 맥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저희가 필요하면 IP는 바꿀 수 있는데 IP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맥은 그 컴퓨터에 있는 예를 들면 랜 카드를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으면 메인보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맥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주소예요. 그래서 고유의 PC를 찾을 때 이 맥 주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따는 맥을 여기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맥 주소 쫙 관리 잘 하시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PC들 이상 있거나 할 때 찾으러 다닐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로 윈도우에서 보통 보면 관리라고 해서 컴퓨터 관리라는 요 기능 많이 쓰실 거고요. 관리. 그 다음 검색에서 PC 정보라고 하셔서 나오는 요 정보.
많이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시스템이라고 검색할 때 시스템 구성 나오지만 시스템 정보 나오죠. 이 시스템 정보에서도 원하는 정보들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검색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윈도우 10도 똑같아요. 여기 검색창이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로 검색하시면 돼요. 뭐 정보, 관리, 시스템, 뭐 네트워크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정보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기 대여 이렇게 하거든요. 기기 대여 보시면 2022 스마트 기기 대여 명단이라 그래가지고 엑셀로 다 관리하는데 연번 쭉 나오고요. 학년, 학번, 합반, 그다음 성명, 이름 나오고요. 그 기기 정보인데 저희는 보통 기기마다 각 기기의 이름이 들어간 일련번호로 보통 저희는 구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그 기기를 수령했는지, 그리고 빌려갈 때 어떤 학생의 이름, 학생이 가져갔는지, 부모님이 가져갔는지, 대회 같은 것들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서를 받아요. 이 동의서는 종이로 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저희 이제 팀즈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폼즈라고 해서 그 설문 도구 있거든요. 그 설문 도구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팀즈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부서 간에 어떻게 그 협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지를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팀즈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뭐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무용으로도 좋거든요. 그리고 미래교육부가 이제 저희 부서 이름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위쪽에 노트북 초기화에 대한 설명, 온라인 콘텐츠, 기기, 학생 기기 대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거 가려놨거든요. 여기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정보들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가려만 놨어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혹시나 비밀 그 개인정보 드러날까봐 해놨는데, 보시면 어떤 학생이 어떤 기기를 빌려갖고 어떻게 그 아이가 누구고 또는 뭐 부모님인지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하고 있고 언제 빌려갔는지. 지금 보시면 2021년에 빌려가서 2022년 3월에 반납한 아이도 있고 20년에 빌려가서 아직도 반납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 문서로 되어 있고 앞에서 보신 대로 저희는 팀즈를 쓰다 보니까 이 위에서 딱 클릭해가지고 바로 저희 부서원들끼리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 빌려갔는지. 그래서 제가 자리에 없더라도 저희 부서원이 누구든지 학생이 빌리러 왔으면 거기다 보고 바로 여기다 체크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콘텐츠 기기라는 거 클릭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어떤 기기가 나갔는지 전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1인당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온 1학년들은 윈도우 디버스로 다 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드로이드 기기 번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키워볼게요. 좀 키워보면 기기의 모델명이 붙어 있는 그 시리얼 넘버를, 그 일련번호를 저희가 매겼죠. 일련번호 이렇게 매기고 몇 학년 몇 번 학생이 이름 여기 있었겠죠. 이름이 황태 태블릿이고 이 모델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리얼 번호는 요거다 해서 저희는 기기마다 시리얼 번호를 다 따놨어요. 기기마다 시리얼 번호를 다 따놨습니다. 시리얼 번호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태블릿 박스가 없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시리얼 번호라는 게 예를 들어 제 태블릿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태블릿이잖아요. 이 태블릿마다 고유의 시리얼 값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 뒷면을 이렇게 보면 일련 번호로 가서 이 뒤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써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안 써 있으면 그 PC나 아니면 태블릿 안에서 정보 안에 들어가면 이 시리얼 넘버를 알 수가 있어요. 기기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겹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련 번호를 저희는 다 따놔요. 왜냐하면 만약에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일련 번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얼 번호를 다 딴다는 게 어렵잖아요, 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시리얼 번호를 따는 조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따 그 팁은 설명을 드리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따니까 조금 편합니다. 라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시리얼 번호를 다 넣고 이건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니까 아이들 구글 계정이 있겠죠. 구글 계정 다 하나씩 넣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저희는 요거 쓰지 않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 전자태그로 관리하실 학교들은 요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RFID라고 하는 그 전자태그인데요.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전자태그로 물품 관리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기 관리할 때 보면 뭐 바코드나 QR코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RFID라 그래가지고 그 무선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저희 NFC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왜 기기 딱 띡 갖다 대면 단말기 갖다 대면 그 정보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요 태그 안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라벨 있죠? 요 라벨 안에 그 RFID 신호를 발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있는 라벨입니다. 요게 이제 뭐 그렇다면 그 라벨 안에 막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비싸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 QR이나 바코드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무선 신호를 RFID를 이용할 수 있는 요런 형태의 태그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만들어주는 프린터도 팔고 요 이제 태그들도 전부 용지도 따로 팔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RFID로 등록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RFID 뭐 그 물품 관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되게 다양하죠. 이거 휴대폰 같은 거에 연결하라고. 근데 요즘 휴대폰 중에 이거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나요? 이거 예전 저희 애니콜 시절에나 걸던 그런 태그인데 요거 이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RFID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제 저희 아까 시리얼 번호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팁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리얼을 땁니다. 그 시리얼을 딸 때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수령을 하실 때 거기 밖에 보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혹시 이런 스티커 보신 적 있으세요? 노트북 받으실 때? 제가 지금 노트북은 아닌데 여기 뭐 하나 리시버가 있는데요. 이 리시버, 저 약간 유튜버가 된 느낌인데, 네, 이 리시버에도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 붙어 있죠. 네, 바코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노트북 한 대 구입을 하면 노트북 그 겉에 박스에 요 똑같은 스티커가 한 두세 장 있어요. 같이 똑같은 스티커 이렇게 두세 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긴 지금 하나로만 붙어 있는데, 여기 하나로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게 이렇게 두 장, 세 장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스티커를 각각마다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A4 용지에다 쭉 붙여놨었어요.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노트북을 딱 받잖아요. 이 노트북을 받으면 요 밖에는 요 바코드 있죠. 요거를 이 바코드 스캐너로 찍어요. 근데 제가 바코드 스캐너로 찍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겁내면서 아니 그런 거를 막 하려면 또 바코드 스캐너 구입하고 뭐 해도 돈 많이 들고 그거 관리도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선생님 저 지금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끝날 때 갑자기 구입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39,900원 이럴까 봐 미리 걱정할 수 있는데 저는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요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요거 저는 그 중국 혹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 아시나 모르겠는데 요즘 그 중국 직구하실 때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거기서 요거 한 만 몇천 원에 샀고요. 국내에서도 요거 한 2만 원 정도면 구입해요. 2만 원, 3만 원 정도 구입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뒤쪽이 이렇게 USB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USB. 이거 그냥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면 선생님들이 바코드 기기를 한 번도 안 써보셔가지고 바코드를 쓰려면 뭔가 대단한 뭐 어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바코드 기기의 그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USB를 한번 컴퓨터에 꽂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딱 꽂으면 요거 이제 켜졌거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누를 때마다 불이 이렇게 켜지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LED가 나오면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을 찍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바코드 리더기 아무거나 그냥 그 꽂은 거예요. USB에 꽂고 그 다음 엑셀을 하나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코드 있죠? 바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코드를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었거든요. 찍었더니 이 바코드에 있는 숨겨져 있는 문자가 바로 이렇게 찍히죠. 제가 이 바코드를 찍었는데요. 혹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첫 번째 바코드 아래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6HN00006이 여기 바코드 밑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다른 바코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 찍었더니 이렇게 떠요. 요거는 엑셀에서 요 단위수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나중에 요 자연수 값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시리얼 넘버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아이들 명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번 이렇게 쓰겠죠. 연번, 아이고 연번이 아니고요. 연번, 그다음 뭐 이름 뭐 하고 시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면 1, 2, 3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리고 가나다라는 이름이 있으면 저희 이제 이렇게 놓고 기기들이 쭉 박스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찍고 가요. 하나 삑 찍으면 요게 바로 엔터를 치면서 내려가죠. 또 띡 찍으면 엔터 치면 내려가죠. 띡 찍으면 엔터 치면 내려가죠. 요게 제가 따로 엔터를 치거나 할 필요 없이 띡 찍을 때마다 얘가 입력하고 내려가고 입력하고 내려가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에다가 요거 딱 연결하고 블루투스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요. 요거 연결하고 노트북 박스가 쭉 세워져 있잖아요. 쭉 세워져 있는 거를 순서대로 여기 시리얼 쪽에 놓고 딱딱딱딱딱딱 찍으면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대가 들어왔다. 100대가 들어와도 이거 다 찍는데 한 10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톡톡톡톡 찍으면 그대로 이 시리얼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얼 넘버를 따려고 이거 막 보고 일일이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톡톡톡톡톡 찍으면서 100대 금방 등록해요. 하고 그 순서대로 연번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기기를. 그러면 간단하게 기기 등록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요거 사놓고 저 이거 제 사비로 샀거든요. 제 사비로 샀는데 어쩌다 보니 학교에 놓고 쓰는데 선생님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갖다 쓰세요. 제 건데, 예, 제 사비인데. 근데 예,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학교에 한 2, 3만 원이면 사요, 선생님. 바코드 찍을 때 진짜 유용합니다.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찍을 때 진짜 유용하니까 한번 나중에 사놓고 써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코드 일단 연결하고요.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놓고 찍기 시작하겠죠. 여기다 놓고 찍으면 띡 찍으면 얘가 번호가 쭈루룩 나오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또 찍으면 쭈루룩 나오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쭈루룩 다음 칸, 쭈루룩 다음 칸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삑삑삑삑삑 하면서 찍기만 하면 이 엑셀 파일에 딱 시리얼 넘버가 정리가 돼요. 저는 시리얼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표정들이 그럼 구입 링크를 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예, 캐리스를 통해 저는 팔지 않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개인적인 연락처로 하면 파나? 예, 아닙니다, 선생님. 옥션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바코드 리더 검색하시면 이런 거 팔거든요. 그냥 그거 구입하시면 한 2, 3만 원 정도? 진짜 마우스 가격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해서 구입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 블루투스가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거 요거는 지금 그 케이블이 없죠. 요거는 PC랑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고 들고 가셔서 쭉 찍으시면 돼요.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블루투스로 구입을 하려고요. 제 돈 주고 제 달러를 주면서 구입을 하다 보니 저는 USB 좀 저렴한 걸로 샀지만 선생님들은 블루투스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 바코드 중에 QR을 읽을 수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QR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이제 QR도 읽으면서 이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시리얼을 따면 학교마다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 라벨 붙이는 것도 걱정 많이 하시죠. 저는 라벨 프린터를 이 두 가지 종류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거 씁니다. 앱선 거 쓰는데요. 요거는 제가 쓸 수 있는 그 라벨
안에 들어가는 용지가 폭이 한 4mm 또는 6mm 정도에서 24mm 정도까지 뽑을 수 있는데 웬만한 라벨을 다 붙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들어가 있는 정보부 그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아예 진짜 대형 사이즈,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그 업체들에서 쓰는 거 있죠. 막 큼지막한 거 한 이 정도 사이즈 되죠. 막 이 정도 사이즈 돼가지고 이거를 노트북 자체에 아예 떡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만한 라벨을. 그래서 여기에 무슨 주의사항 같은 거 다 써 있고, 기기 뭐 관리하는 방법 뭐 다 써 있고, 뭐 QR 코드 붙이시고, 여기다가 뭐 연락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기기 이상했을 때 여기로 연락하라는 그런 내용들 아예 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태블릿이 있으면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학교 장비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붙여도 주시기도 하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도 그거대로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벨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붙는 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슬림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요거를 씁니다. 요 라벨을 씁니다. 근데 요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저 또 특정 상표 광고 아닙니다. 또 이번엔 또 프린터를 팔려고 하는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린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프린터가 저는 왜 좋으냐면 여기 보시는 여기가 손잡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뒤에 배터리를 넣어 놓으면 그냥 선 연결 안 하고도 쓸 수 있고 원하면 PC랑 연결해 가지고 진짜 일반 프린터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 되게 좋아서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보부 지금 10몇 년 차지 않습니까? 서버실에 가가지고 서버에다가 라벨 붙일 일이 진짜 많은데 전 요거 들고 가서 라벨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 사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쓸 때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이 특정 상표 여기 앱송 것만 이렇다고 보시면 안 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요 프로그램 뭐냐면 요 라벨 프린터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앱손에서는 요런 아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라벨에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장비 관리라는 게 앱송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장비 관리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면 장비용으로 쓸 수 있는 라벨 양식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많고 여기 보시면 맨 아래 게 조금 있어 보이죠. 이런 걸 선택해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권장 테이프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여기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엑셀 파일로 미리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엑셀 파일을 바로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내용. 제가 이렇게 2개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쭉 넣을 수가 있겠죠. 넣고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이 라벨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작업한 엑셀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 문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첫 행에 있는 그 제목줄로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벨이 여기 있는 내용들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딱 2줄만 넣었으니까 이렇게 2줄로 표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이 많으면 그 내용들이 쭉 나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 이름이나 관리번호 같은 거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인쇄 버튼 딱 누르잖아요. 인쇄 버튼 여기 있는 인쇄 버튼 딱 누르면 라벨이 쭉 뽑혀 나와요. 쭉 뽑혀 나오면 그거 딱 떼가지고 바로 그 기기들마다 착착착착 붙이시면 가시면 돼요.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라벨 프린터는 꼭 학교에 필수다. 그리고 그 라벨 프린터마다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잘 쓰시면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이 라벨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라벨 프린터에서 이 템플릿 중에는 요거 넣을 수 있는데요. 요거요. QR코드죠. QR코드인데 예를 들면 공용으로 쓰는 장비 중에 대여용 장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예시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미리 QR용 주소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제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죠. 네. 여기서 나이스. 요거 아니고요. 요거
제가 저희 MS 서비스를 쓰니까 MS 폼즈라는 그 설문 도구거든요. 그걸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봤어요. 주소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학년, 반, 번호.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QR을 딱 찍으면 여기다가 학년, 예를 들어 1학년, 3반. 이거 질문이라고 했네요. 번호인데. 예를 들어 뭐 27번 선택을 하죠. 뭐 빌릴래? 노트북. 대할 모델명은 뭐니? 뭐 X340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언제 빌릴 거니? 찍고, 언제 반납할 거니? 찍고 하고, 요거 빌릴 때 동의하니? 동의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저희 폼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요런 링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 링크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 있죠. 보시면 요런 라벨을 쓸 때 여기다가 그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벨을 만들면 요렇게 QR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라벨을 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기라면 기기에 붙여 놓으면 이 아이가 기기를 가져갈 때 요 기기에 붙어 있는 라벨을 학생 스마트폰으로 찍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까요? 제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QR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여친도 오냐고? 네. 방금 카톡이 잠깐 보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QR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네. 찍었더니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사이트로 바로 가죠.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기기 빌릴 때 바로 여기다 탁탁탁탁 정해가지고 다 넣고 여기서 동의 누르고 제출을 누르면 기기를 대여하는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아이디어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 QR을 찍었을 때 예를 들면 기기를 관리하는 것 관계된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또 어떤 분은 이거 했을 때 이미지 같은 게 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라는 걸로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여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기를 빌려갈 때 딱 찍고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QR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벨 프린터는 이런 그 기기를 사용하실 때, 기기 구입하실 때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갖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이런 라벨을 다양하게 쓰는 용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혹시 선생님 지금 이상한 소리가 조금씩 들어가나요? 막 소리? 죄송해요. 갑자기 저희 학교가 뭔가를 작업을 이 시간에 갑자기 뭔가를 뚫고 있네요. 예, 이거를 뚫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어쨌든 남은 시간을 채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신 또 하나는 기기들이 들어오면 이 기기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MDM이라는 게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MDM.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모바일 기기라고 하니까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만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역시 그 MDM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MDM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기기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뭐 예를 들면 기기를 초기화한다던가, 아니면 기기에다가 어떤 앱 같은 걸 배포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또는 맞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MDM인데, 각 OS마다, 그러니까 그 윈도우 또는 안드로이드 뭐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적합한 MDM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MDM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현재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눌 것도 없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르고스라는 서비스예요. DK라는 곳에서 만든 이 아르고스라는 건데, 이 아르고스가 전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PC 한 대당 라이센스 값이 조금 비쌌거든요. 한 10,000원대 또는 몇만 원대 정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많은 그 기기들, 저희 같은 디버시죠, 이런 1인 1기기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대폭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PC당 라이센스비가 제가 알기로 현재 3,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MDM이 필요한데, MDM을 사용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비가 아르고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300원. 되게 저렴한 비용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 제어할 수 있는 수준도 금액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제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 거 뭐 예를 들어 학생이 기기를 분실을 했어요. 근데 분실했더니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가 쉬워요. 아니면 분실하기가 쉬워요. 이럴 때 그 기기를 분실 등록을 해서 잠궈버리거나 아니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격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MDM입니다. 그래서 아르고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용 MDM이고요. 혹시 인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인튠은 제가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DM이에요.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OS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를 만든 회사가 만든 MDM.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에서 인튠을 이용하는 학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튠이 기업들의 보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DM이고요. 인튠 for Education이라 그래서 교육용 버전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많은 학교들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인튠을 체험을 해보긴 했거든요. 저희 학교도 인튠을 쓰진 않습니다.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혹시 크롬북 같은 걸 써보신 선생님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그 크롬북이 CEU라는 MDM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CEU를 쓰면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뭘 꼽냐면 CEU를 쓰면 각 계정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기기를 쓸 때 A라는 아이가 가진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A 아이에 맞춘 환경이 뜨고 B라는 아이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B라는 아이의 환경으로 뜬다.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 교육용 인튠을 쓰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학교 계정으로 A라는 계정으로 들어가면 A 계정에 맞게 로그인이 되고 B라는 계정을 쓰면 B라는 것으로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열려요.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MDM이고요. 또는 뭐 CEU 쓰시는 분들이 이거 시험 모드가 있어서 시험 볼 때 다른 거 이렇게 못 보게 하고 그 딱 페이지 안에서만 뭐 시험 보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와 비슷한 테스트 모드가 여기 인튠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크롬북의 CEU랑 좀 비슷한 되게 흡사하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유사한 것이 요 교육용 인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튠은 아르고스만큼 저렴하진 않습니다. 얘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할 때 한 5년에 한 5,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고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제공은 되고 있으나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르고스 같은 경우에는요. 구입하실 때 어디서 구입하냐면 나라장터에서 일단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나라장터에도 검색하실 때 이게 근데 나라장터에서 아르고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라장터 그 종합 쇼핑몰이죠. 검색해 보시면 아르고스로 검색할 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이거 검색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여기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몰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DKI라는 이 DKI가 뭐냐면 아르고스라는 걸 개발한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몰에 가셔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DKI라고 검색하시면 방금 저희가 봤던 요거 DKI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만든 아르고스가 뜨는데 이 아르고스가 3,3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쓰고 싶다, MDM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MDM 중에 아르고스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기능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긴 하나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비싼 거 1,000만 원대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PC마다 3,300원씩 드리면 쓸 수가 있어요. 단 아르고스는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디벅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스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제조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얼 넘버를 알아서 아르고스에 받아가서 등록이 좀 쉬운데 이미 학교에서 가지고 계신 기기를 아르고스에 등록을 하려면 시리얼 넘버를 다 이쪽에다 넘겨주는 과정은 필요해요. 넘겨주시면 이 PC를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르고스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가능해요. 예를 들면 PC 초기화.
원격지에서 이 PC를 초기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 또 컴퓨터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느리고 이상해요. 그래? 초기화 해줄 테니까 백업 좀 할래? 백업하고 나서 초기화 버튼 누르면 알아서 저장된 그 기능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또는 잃어버렸을 때 분실 등록하면 잃어버린 기기라는 표시가 되고 막히게 되는 거겠죠. 또는 학생 기기가 어디쯤인지 찾을 수도 있고요. 학생한테 앱을 배포할 수도 있는데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 앱을 배포하는 기능이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차단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카메라 갖고 장난치잖아요. 카메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막 이상한 기기들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블루투스 막아버릴 수 있어요. 또는 GPS 기능 막거나 학생이 이거 테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거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르고스인데 아르고스가 1유저당 3,300원이다. 는 것을 알아두시고 쓰일 수 있으면 한번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학교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인튠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날려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욕심으로는 인튠을 쓰고 싶긴 해요. 제가 인튠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었거든요. 인튠이 워낙 기능들이 좋은 게 많아서. 그런데 뭐 가격 문제나 또는 이제 그 인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거나 이런 영역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아르고스로 보통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 편의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게 드린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제가 드렸나요? 드렸군요. 가보시면 여기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이 사이트로 이동하래요.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진짜 저희가 인튠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고 여기 이 계정을 넣으래요. 넣고 다음. 그리고 또 여기서 패스워드 넣으래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 예. 누르면 여기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쭉 해보시면 인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시뮬레이션 하는 페이지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인튠 설명 이 정도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충전함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이거는 뭐 충전함은 대동소이하니까요. 비슷하고 저희는 이렇게 모델명이 요 모델마다 잘 보이는 위치에다 일단 붙여놨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기기 섞이거나 할 때 요거를 보고 주로 많이 찾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돼 있고요. 그 충전함 중에 요즘에 이제 윈도우 기기 같은 경우에도 USB-C 타입 아까 말씀드린 PD나 이런 거로 충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전함을 사실 때 얘는 이제 전용 충전기를 써야 돼서 이런 걸 쓰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PD 충전되는 충전함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D 충전이 되는 충전함을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장비를 지금 넣어놓은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 선정비 같은 경우가 엄청 힘들거든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 할 때 저희 학교에 지킴이 선생님께서 사회에 계실 때 이런 케이블 작업을 하셨던 분이 마침 그 지킴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뒤에 선을 꽂고 있는 걸 한참 이렇게 밖에서 보시더니 잠깐 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0분 만에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놓고 훌훌 떠나셨어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하면서 가셨는데 어마어마하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서 저는 PD 충전되는 그런 장비다라고 하면 무조건 PD 충전기를 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학교 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학내에 망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업무망이 있고 학생망이 있고 무선망이 있고 기타망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뭐 공유기를 써도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무망 외에는 여기는 사실 업무망도 한시적으로는 공유기를 쓸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업무망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망에서는 공유기 쓰는 게 가능은 합니다. 우선은 가능한데 이제 요즘에는 웬만하면 또 공유기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무선망에다가 AP 물려서 쓰시는 게 최고예요. 요즘 교육청들이 이 망 사업 많이 하죠. 그래서 AP는 웬만하면 선생님 학교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는 그런 모델이 들어왔거든요. 이 와이파이 6라는 게 뭐냐면 가장 최신의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규격인데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순서로 빠릅니다. 빠르고 요 순서로 갈수록 안정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기들 중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변종 선생님 말씀하신 서피스 고3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기를 구입하실 때 요즘에는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와이파이 6 AP를 달아주기 때문에 기기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기 구입하실 때 와이파이가 어떤 타입인가를 한번 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그 인터넷 안 된다고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사이트 일단 추천드리는데요. 벤칩이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선생님들이 인터넷 너무 느리다, 아니면 학생들이 인터넷 너무 느리다라고 할 때 그 기기가 문제인지 지금 쓰고 있는 AP가 문제인지 이런 걸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벤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또는 니아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속도 측정하시면 돼요. 속도 측정하시는데 보통 저희 학교에서 지금 찍어보면 학교 와이파이가 한 400에서 500메가, 이렇게 쓰니까 너무 글씨가 없어 보이네요.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오거든요. 400에서 한 500메가 bps 정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붙으면 그거보다 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아이들이 막 느리다, 쌤 너무 느려요 라고 할 때 찍어보시면 뭐 10에서 20 또는 그보다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너무 많은 장비가 AP에 붙어가지고 트래픽이 그 잼이 걸리면서 느린 경우. 두 번째는 AP 자체가 이상한 경우, 학교로 들어오는 학내망 자체가 이상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물려서 느린 것도 사실은 학교 인터넷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따로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벤치비 사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 딱 찍어봤을 때 속도가 몇십 단위로 나오면 그 학교는 지금 인터넷 상태가 매우 이상한 겁니다. 매우 많이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청에 이런 데 연락을 하셔서 그 교육청 정보과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스쿨렛을 봐주는 전문 그 출장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평소에 인터넷 사용할 때 멀쩡한데 학생들이 조금만 컴퓨터를 켜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미친 듯이 느려졌거든요, 속도가. 저희는 당연히 여러 명이 썼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정보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현상이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요원이 오셔서 봐줬을 때 저희 그 학교 네트워크 안에 루핑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자꾸 돌면서 목적지를 잃고 헤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잡아주시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사용을 해도 쉽게 느려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 저는 약간 이상한 취미인데,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벤치비, 저 휴대폰을 이용하기도 하고 제 PC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중간중간 찍어봐요. 인터넷 속도 잘 나오는지. 요거 주기적으로 선생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시면서 만약에 수십 메가bps 단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 윈도우에서, 윈도우 스토어에서 이 앱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와이파이 툴이라고 해서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원래 유료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무료로 풀렸더라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앱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와이파이 뭐 시그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요거 설치하시면요, 요런 게 가능해요. 제가 스토어 앱을 잠깐 실행해 볼게요. 요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앱이거든요. 와이파이 툴 애널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 지금 선생님들이 받으시면 12,400원짜리 툴이라는데 지금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원래 무료인데 그냥 금액만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번 설치해서 와이파이 되는 노트북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만약에 노트북으로 안 보실 거면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쉽게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보시면 요게 주변에 있는 공유기나 AP들 이름이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색이거든요. 어떤 AP가 신호 세기가 강한지를 이렇게 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그 공간에 딱 들어가서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딱 선택을 하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AP가 가장 현재 신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위쪽으로 갈수록 신호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인데, 만약에 너무 낮은 수준에서 신호들이 머물러 있다면 뭔가 그 교실에 가지고 있는 AP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호가 너무 약한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신호가 강한지 약한지
뭐 어떤 신호 세기가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신호 세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 어떤 신호가 가장 센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앱입니다. 윈도우 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회사도 저랑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툴 하나 써보시면 일단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오 하고 쳐다봐요. 일단 제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와이파이 신호 중에 어떤 신호가 센 건지, 그래서 얘를 쓰면 이 신호가 좋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해보시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거나 할 때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간 안에 다 넣기에는 조금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도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하실 텐데 아마 이 내용이 녹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답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